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0340님, 저희 집도 대형마트 주 3회 다닙니다. 하지만 마트 쉬는 날은 재래시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건값이 더 저렴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외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가 잘 없기 때문이죠. 이런 글 보내주셨고요. 3955님, 대형마트 휴무일에 중소마트는 대목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필요합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2176님, 만우절이 그립네요. 365일 거짓말 들으니까 오늘 하루만 거짓말하면서 웃는 날, 그런 날이 올까요?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그런 날 안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을 그리면서 사는 거. 하지만 이런 거는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한 지역이죠. 바로 서울 관악을인데요. 자, 정동영 전 장관의 입장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의 입장을 봤으니까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태호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예. 뭐 모든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는 거는 자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정동영 전 의원께서 출마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예. 왜 그러냐면은 명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심이 돼서 그 박근혜 정부의 서민 파탄,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좀 경고를 날려야 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역에 출마하심으로 인해서 야권 분열의 주역이 되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명분을 사실 정동영 전 장관 측은 다른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예.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라기보다는 야당 심판론. 그리고 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이중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바꿔야 한다. 이런 예.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주장하느냐의 문제겠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정동영 전 장관은 주장할 입장이 못 된다. 네, 그렇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던 분이고 당 대표를 2번이나 하신 분이고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예. 만약에 정동영 전 의원께서 현재 야권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때는 그 책임의 일단을 정동영 전 의원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위기가 그때까지 올라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든 주역도 정동영 전 의원 아니신가요? 예. 바로 그 당의 소위 말하는 우리 당 내외 갈등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점에서 명분이 없다라는 거고 여하튼 지금은 야권 개편이 아니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의 과제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야권이 총결집하는 것적 통합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정태호 후보께서 야권 갈등의 출발 이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창당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된 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출발이 거기서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우리 정태호 후보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그리고 역시 또 이 노무현 정권 때 정무비서관도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친노계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예, 뭐 친노죠. 예, 그 뭐 친노인데 예, 뭐 제가 이번에 사실 선거를 당내 경선을 아주 치열하게 치렀어요. 0.6%포인트 차이 예. 나셨죠?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사실 한 달 정도 이제 선거를 준비를 했는데 예,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친노 비노 뭐 음. 심지어는 뭐 박지원 문재인의 대리전 이렇게 뭐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방송에서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여론조사와 우리 당원 투표로 이 선거가 진행됐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인물, 뭐 젊은 인물에 대한 요구 이런 쪽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친노 비노 문제는 어느덧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보듯이 유권자층의 상당히 그 정치 의식이 높은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친노 비노 이런 말 자체가 예. 그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요. 예. 실제로 그 지금 관악을 지역이 호남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쪽에서의 지금 친노계에 대한 어떤 그 감정 이런 예. 것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정태영 후보 입장에서 볼 때에는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뭐 저는 사실은 출발 자체가 예. 평민당부터 시작을 했어요. 91년도.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 정치의 출발은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사실 당에 들어온 것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에서 들어왔던 것이고요.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게 됐던 거고 청와대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어떤 적통이다 이 지역에서는 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는 오랜 인연을 가지고 제가 만나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친노 비노 이런 개념이 별로 그 영향을 미치질 않죠. 예. 어떻게 그러면은 그 구민주계 이쪽의 예. 지지 지금 이 선거 운동 하시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쪽에서? 그럼요. 예. 지금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옛날로 치면 구민주계 분의 핵심적인 분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고 있죠. 아 지금 뭐 일부에서 볼 때는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정세균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면 여기에 분위기도 많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표의 도움과 예? 박지원 의원과 정세균 의원의 도움 어디가 더 절실하다고 보세요? 모든 분들이 이 지역의 성패를 위해서 다 힘을 합해야 될 상황이죠. 왜 예. 그러냐면은 여기 이 관악을 지역은 우리 당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지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뭐 문재인 대표든 박지원 전 대표님이시든 뭐 정세균 전 대표님이시든 저는 결국 이런 이 관악을 지역의 승리를 다 바라시는 분들이고 또 물론 그런 점에서 그렇겠죠. 예, 그런 점에서 예. 지금 이제 선거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활동하기에도 또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겠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이제 도움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후보로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께 도움을 그렇죠.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그 막판까지 왜 경쟁하셨던 김희철 전 의원이요? 예. 어떻게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아직은 마음에 좀 그 충격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예. 워낙 좀 아쉬움이 있는 선거 경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분도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이고 당에 대한 사랑이 큰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계시다. 이분이 네, 여기 뭐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 구청장도 하셨죠, 김희철 전 의원이. 예, 구청장 2번 하시고 그렇죠. 국회의원 국회의원 하시고, 한 번 하시고. 예, 그런 분하고 제가 경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힘든 굉장히 그 경선이었습니다. 지역에선 탄탄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예, 워낙 또 부지런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지역 기반이 탄탄하신 분이시죠. 접촉은 하고 계세요? 예, 뭐 제가 한번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또 전화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뭐 제가 드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았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이 관악을 지역이 이렇게 또 뜨거운 감자를 보상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야권 연대 문제도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왜 그러냐면 정의당이 정동영 전 장관과 연대를 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옛날에 일찍부터 합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동당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야권 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혼자 싸우시기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약간 그런 쪽에 연대가 있더라도 그거는 20% 범위 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개 보면 이 지역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8대2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제3 군소정당을 포함한 제3의 후보들이 다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 80%를 가지고 이제 저희 당과 새누리당의 대결 구조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45대 35 그 언저리에서 결판이 나는 그런 역대 선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그런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자적으로 어떤 선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야권 연대를 통해서 뭔가 자생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매일 남의 당하고 연대해가지고만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 당이 이제는 혼자의 힘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야권 말씀하세요. 사실 그렇게 해야 이번에 다음 2017년 대선의 승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야권 연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정면 돌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 야권 연대에 대한 반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반성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인식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그 전제 위에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우리 당의 비전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권 연대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또 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의 기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제 여당의 오신환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정태우 후보께서는 이 지역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번에 발견하게 된 건데 우리 지역이 관악을 지역입니다. 오리지널 관악을 지역, 진짜 관악을 인물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왜 그러냐면은 82년도에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95년도부터 제가 주민등록을 여기로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요. 결국 한 30여 년 2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관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91년도에 이제 주민등록한 이후에 그 주민등록을 변경해본 적도 없고 이사를 가본 적도 없죠. 그런 건데 다른 후보들은 예를 들면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도 관악 갑 지역 출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보면은 그리고 정동영 후보, 이상규 후보 등등 다 다른 지역 출신들인데 그렇게 보면 진짜 관악을 사람은 정태호밖에 없다. 정동영 전 장관도 자기도 대학 때 거기 다녀가지고 연구가 있다 그러던데요. 대학 때 그러셨던 거지 그거 위에 다 타지로 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는 여기서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그랬던 거고 그 이후에 잠깐 떠났지만 이제 또 결혼하고 95년도부터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쭉 살아왔죠. 중간에 이제 해외 유학을 갔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주민등록이 바뀐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관악을 후보는 정태호밖에 없다.
예.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군요. 요거 그 상대편 진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쭙는 게 예.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요. 왜 이 당선이 되면은 이 그 해당 후보의 이름을 딴 특별법을 만들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상대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선거 캠페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당 대표로서 뭐 선거 캠페인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 뭐 예를 들면 예산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 그거는 좀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나라 살림이 특히 재정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 심지어 뭐 담배값에다 세금까지 붙이는 세상인 그런 시점인데 뭐 선거를 위해서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건데 우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라 살림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라 살려라 그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그 뭐 분위기야 이제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4월 29일이니까 이제 한 28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디 남은 기간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선거에서 전략에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 예. 뭐 그 상황마다 이제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자의 진정성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방법은 열심히 성실하게 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면은 주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석구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악을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 부지런히 뛰는 것 이게 앞으로 저희 선거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막판까지 부지런히 뛰셔서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뉴질랜드 1대0으로 이긴 모양이에요? 네. 근데 1대0이라는 스코어가 이게 썩 그렇게 개운한 스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피파 랭킹으로 봐도 우리가 56위, 뉴질랜드가 134위, 또 우리 홈에서 하고요. 예. 또 뉴질랜드 선수 면면을 보면 A매치 10경기 이상을 뛴 선수가 4명, 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A매치 데뷔전을 치는 선수들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1대0으로 이긴 게 조금 불만족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는 후반 41분 이재성이라는 선수예요. 예. 축구 팬들 잘 아니시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선수인데요. 예. 이 선수가 지금 전북 현대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고 지난 시즌 국내 프로축구 신인입니다. 지난 시즌에 전북에서 26경기에 나서서 골 4개, 도움 3개 거뒀고요. 이번에 대표팀에 뽑히면서 어제가 A매치 두 번째 경기였어요. 예. 거기에 이제 결승골을 넣으면서 슈틸케 감독의 이제 마음도 사로잡았고요. 어제는 차두리 선수가 은퇴 경기를 맞습니다. 치렀죠. 네, 차두리 선수가 1980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34, 우리 나이로 35입니다. 어제 선발로 출전해서 전반 막판까지 뛰었고요. 네, 교체 아웃이 되고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뭐 경기 끝나고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나는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했다. 근데 후배들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차두리 선수가 항상 이제 선수 생활을 지금 계속 하면서 계속 짊어지고 왔던 게 바로 차범근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예. 차범근의 아들이라니까 항상 어떤 거라든지 아버지하고 비교가 되고 했는데 그게 항상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아버지의 명성에 항상 도전하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아버지인 차범근 전 감독이 경기장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아들의 국가대표 은퇴를 이제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예. 어쨌든 차두리가 국가대표 14년 동안 76경기를 뛰면서 골 4개, 어시스트 7개 하고 국가대표
유니폼은 이제 벗었고요. 예. FC 서울하고 계약이 올해까지가 일단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프로축구에서는 계속 차두리 선수의 활약을 볼 수 있죠. 예, 뭐 다른 기자들도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 기자 우리 김세훈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차두리 선수 좀 더 뛸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국가대표로 뛰는 거는 지금 선수가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 차두리 선수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기를 잃는 눈이 조금 늦게 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스피드 좋고 뭐 몸싸움 잘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세밀함이나 완급 조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사실 있어. 어제 차두리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몸은 아빠를 닮았는데 발은 엄마를 닮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예.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차두리 선수 입장에서는 뭐 아시안컵 이제 끝나고 앞으로 월드컵 예선이 있는데 예. 그거는 후배들한테 넘겨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얼굴도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예. 뛰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예. 정말 아버지 피를 그대로 맞습니다. 물려받는 게 느껴지죠. 어쨌든 참 열심히 하는 선수라서 보기 좋았던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삼성이 막내 구단 KT를 꺾었네요. 예? 네. 예. 어제 수원에서 이제 KT하고 삼성하고 경기 막내 구단인 KT 위즈 입장에서는 홈 첫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기고 싶었겠죠. 네. 네, 결과는 삼성이 8대6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KT는 그 1대6으로 지다가 6대6까지 따라가면서 저력을 보였지만 막판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2점 차로 무릎을 꿇었고요.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투수죠. 만으로 39살,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입니다. 임창용 선수가 9회 말에 등판해서 1이닝 동안 삼진 2개 잡으면서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개인 통산 200번째 세이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마무리 투수 중에는 김용수, 구대성, 오승환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이제 200세이브 고지를 넘겼고요. 벌써 프로야구 21년 차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일본을 거쳐서 6년 만에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서 지난해 31세이브를 올리고 올해도 이제 세이브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어제 인터뷰에서 지금 200세이브를 했는데 300세이브까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1년에 30개 세이브를 올린다고 해도 300세이브 올리려고 하면 4년 정도는 더 걸리니까요. 임창용 선수가 40대 한 중반까지 선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만우절입니다. 제가 앞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만우절 이게 어떤 날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만우절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인데요. 4월 1일만 되면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장난 전화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죠. 그래서 경찰은 허위 장난 전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경찰에 있는 생활안전과 김재훈 경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만우절은 예년에도 평소보다 장난 전화 많이 오죠? 네,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생각보다 장난 전화가 많지는 않으리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요, 예,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TV나 라디오 공익 광고를 실시하였고요. 예, 또 언론 보도나 SNS 홍보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떻게 요새 좀 줄고 있는 추세는 추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위 신고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2013년 이전까지는요, 예, 해마다 10,000건이 넘는 허위 신고가 접수되어서 이야, 긴급 신고 접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해서 불필요하게 경찰력이 낭비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3년 8월 경찰청에서 허위 신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면서 예,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그런 경향도 있고요. 물론 뭐 저희가 허위신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면서 예. 그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을 하면서 예. 동시에 예. 그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면서요. 많은 국민들이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처벌이 필요는 하죠, 사실은. 관공서에 네.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처벌, 그러니까 장난 전화하면은 대부분 처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모두 다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뭐 모두가 되는 100%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그 현장에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요. 예, 그 허위신고로 확인되었을 경우라도 정말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이고 또한 그 수위가 높은 그런 허위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총 한 2,300여 건이 접수돼서 예. 81.4%에 달하는 1,913건이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81%.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예,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니까.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허위신고를 했을 때 처벌은요, 장난 허위신고 같은 경우 경벌죄 처벌법 네. 거짓신고에 해당해서요. 예.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거나요. 그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민사소송으로 해서 그 처벌된 사례를 보면요. 작년에 20대 한 남성이 모 사이트에서 예. 여성가족부하고 모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글을 보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수십 명의 경찰관이 출동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남성은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요. 예. 또 2,600만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예. 하자면요. 작년에 30대 한 남성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총 한 4천여 차례에 걸쳐서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4천여 차례. 예. 예. 그래서 이 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령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 전화를 해요? 예? 글쎄요, 사실 만우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나이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종종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가볍게 장난을 치려고 예. 성폭행을 당했다, 납치를 당했다, 음.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나 전화를 했을 때 그걸 받은 상대방이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으로 믿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진짜 이거 오늘 만우절인데 좀 이 장난 전화 제로 그런 날로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또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찰청 생활안전과의 김재훈 경위였습니다.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제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옷보다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국제 뉴스 속에서 한국을 봅니다. 국제시장. 예, 국제적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시각으로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시장 순서인데요. 한 1년 됐죠. 지구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꼽혔었는데 2015년 봄 과연 그렇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리더일까요?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세계의 주목을 끄는 리더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관한 얘기부터 다양한 국제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국제 문제 전문지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진핑 체제의 중국. 이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세계 무대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AIIB라고 얘기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문제요. 이것도 이제 사실 미국하고 한판을 벌인 건데 이번에는 지난주에만 그 1대1로라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낯선 또 다른 거대한 화두를 던졌는데 그렇죠. 1대1로는 뭐예요? 1대1로 맞붙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1대1로 이게 이제 영어로는 One Belt One Road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륙 해양을 이제 아우르는 말인데 네. 한마디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단절된 국가 형태로 놓는 게 아니고 이제 거대한 경제 블록으로 묶고 또 해양 역시 그냥 땅이 아닌 곳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새로운 물 위에 길을 내겠다 이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과 무관한 게 아니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경제 시장 건설을 위해서 지역 인프라 건설이 이제 필요를 한 거고요. 예. 그러려면은 그걸 뒷받침해줄 펀드가 이제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AIIB 같은 은행 설립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가는 건데 이번에 그 AIIB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가 의외로 아주 중국 뜻대로 쉽게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사업에 탄력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아시아 개발은행 개발을 위한 은행이 설립이 되면은 이제 거대한 서아시아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 빨라질 수 있을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육로와 해로를 이용한 그 유라시아가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가능하게 된다. 이제 이런 구상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AIIB하고 맞물리니까 이제 이게 더 주목을 네.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대1로 구상을 대외적으로 처음 밝힌 거는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 그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방문 중에 한 대학 강연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실크로드 경제권 그다음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 이걸 처음 밝혔었죠. 예. 그 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2014년에도 아시아 교류 신뢰 구축 회의 기간 동안에 AIIB 설립 구상도 얘기도 하기도 했고 또 10월에도 또 이제 21개 나라하고 이 AIIB 창설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페크 정상회담에서 그 이제 실크로드 기금 설립을 선포를 한 거죠. 한 발씩 계속 이제 다가선 건데 사실 그 한중 FTA 그다음에 중국 호주 간의 FTA도 넓게 보면 다 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AIIB 이거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사실은 2차 대전 직후에 유럽 부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미국의 마샬 장관의 이름을 딴 이른바 마샬 플랜. 네. 중국판 마샬 플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그런 유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마샬 플랜이라는 게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이제 완전히 두 개로 분열이 되면서 그렇죠. 미국하고 소련이 맹주로 등장하니까 예. 미국이 서유럽을 대규모 지원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발표를 한 거죠. 예. 당시에도 마셜 장관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특정 이념이라든가 특정 나라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고 기아와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지만 예. 사실상은 그 동서 냉전 체계가 더 고착화되는 계기가 된 면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세기가 지나서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1대1로를 보면은 물론 겉으로 또 경제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구대륙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구상으로 이게 꽉 차 있지. 이 세계 지도에서 마치 아메리카 대륙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제 그 구대륙과 신대륙에 대립되고 있는 듯 이렇게 보이는데 중국은 미국도 물론 AIIB에 참여하면 좋다 이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는 IMF라든가 세계은행에 맞서겠다는 면이 더 강한 거죠. 예. 중국은 그 관영이죠.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1대1로하고 마셜 플랜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 계속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지 않다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IMF, 월드뱅크의 자금력에 대응하는 그 AIIB의 설립 그다음에 환태평양 국가들을 잇는 미국의 TPP 계획 거기에 대응하는 유라시아 1대1로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형식적인 유사성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효과나 결과 면에서도
사실상 그런 대형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쪽이 결과적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 네. 이것도 이제 결국 마셜 플랜과 비슷하다. 그렇죠. 이게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노리는 것이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마셜 플랜을 통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회복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미국의 생산을 확대시키고 심지어는 그 잉여 생산 부분까지 전부 유럽으로 돌려서 그러니까는 수요 공급의 원리마저도 초월하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바지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중국이 딱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지난 2008년 이후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이 되니까는 그 당시 이제 후진타오 주석 시절이었었죠. 침체될 위험이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 사업에 바람을 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철강, 시멘트 이런 것들이 초호황을 맞았는데 문제는 이게 쓸데가 없는 거죠. 이미 중국 내부에서도 수요가 한계에 다다랐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뭐냐. 국제적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해당 국가들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AIIB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중국이 생산하는 시멘트 철강으로 도로, 철도를 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그 돈으로 물건 사게 하는 뭐 이보다 좋은 장사는 없는 거죠. 서아시아도 사실 근데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서부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 그 중국이 동부하고 서부의 빈부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또 이번 이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인데 만약에 실크로드가 활발해지면은 중국 서부 지역은 아주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허리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활력이 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그 티베트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 경제도 많이 도움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굉장히 매혹적인 선물을 안기면서 반발을 잠재울 수도 있는 그런 장점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국의 그 서부 지역 인프라도 건설하고 해외 개발을 수주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위해서 이제 대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이 마셜 플랜 이후에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걸 보면은 중국도 이제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꿈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역사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중국이 미국의 사례를 대단히 많이 참조했다. 뭐 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고 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마샬 플랜과 비교할 수 있고 근데 우리도 말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네. 이 구상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죠? 이것도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대1로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한 건데 네. 구체적인 그림 이게 지금 좀 아직 뭐 계획 중인가요? 뭐 이거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같이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상은 이미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2002년에 철의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보다 10여 년 앞서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하지만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24 조치로 대변되는 대북 정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 핵심 사업이 바로 이제 SRX라고 그러니까 실크 로드 익스프레스 철도 계획인데 이 실크 로드 익스프레스로 대표되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그것과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 이게 서로 보완 관계 아니면 적어도 이 포함 관계라도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상충되는 경우라면은 남북 관계 경색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요. 북한 내부의 그 신의지와 개성 구간의 그 철도, 도로 이것도 굉장히 그 큰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는 건데 우리한테 상당히 큰 사업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업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현 남북 관계 하에서는 이 사업도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뭐 이 남북 관계 이게 이제 북한에 있어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조치가 선행이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이 철도의 폭도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도 이게 다르고 이게 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리가 좀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이 OSJD라고 불리우는 아시아 대륙 철도기구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네. 또 나름대로 이런 걸 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달에 서울에서 관련 행사도 개최가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현 정부 구상대로 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을 하려면은 예. 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설명이 이제 정확해서 이제 그러니까 국제 철도 협력 기구라고 하죠. 그 OSGD 예. 여기에 가입이 되고 편입이 돼야 이제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폭도 다르고 너무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제 철도 협력 기구의 제휴 회원국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회원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사 결정권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발언권도 없는 거죠. 정회원이 되려면은 모든 회원국들의 그 만장일치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그 정회원국인 북한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아까 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제도적으로도 일단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이익을 또 중국에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죠. 5월에 이제 서울에서 사장단 회의가 열리는데 사장단이라는 게 이제 그 철도 네. 뭐 예를 들면 코레일 사장도 오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다른 나라의 그 철도 관련 맞습니다. 회사의 사장들이 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국은 올 것 같고 북한은 올지 않을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청을 하겠지만 안 올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북한의 협조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적어도 뭐 회칙을 뭐 만장일치해서 과반수라든가 아니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 새로 신입 회원국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바꾸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북한하고 철도가 연결이 되려면은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이 결국 이제 필수적이라는 얘기인데 네. 이게 좀 딜레마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오이사 조치라는 것이 상당히 뭐 간단하다고 보는데 이게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네. 사실 북한이 그동안 우리한테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뭐 이런 걸 비롯해서 그렇죠. 많은 도발을 했고 네네. 물론 박왕자 씨 피격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정부가 이 딜레마라면 딜레마일 수가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우리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참 여러 가지로 힘들 아니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남북 관계 이게 풀려야지 경제적 효과 특히 이제 그 중국의 1대1로와 관련된 그리고 이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협의 이쪽에서 이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론 한국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 서아시아 그 인프라 건설 현장에 수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국이 지금 그거 하려고 좀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호락호락 내줄 것 같지는 않고 예. 당장 북한을 통과하는 노선 공사라도 뺏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와 양해각서도 했었죠. 그 나진 핫산 프로젝트 이것도 제대로 작동이 그거라도 돼야 되는데 지난 11월에 그 한번 그 시험 한번 한 적이 있죠. 러시아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이제 포항까지 들어오는 시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아무 진척도 없거든요.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그다음에 해상 실크로드 그러니까는 그 1대1로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한국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이걸 연결해서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된다면야 가장 좋은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새 노선이 되는 건데 맨 남쪽 아래쪽에서는 해상 실크로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국의 육로 실크로드 그다음에 맨 위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그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길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세계의 21세기 실크로드 노선이 쭉 연결돼 있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죠. 예. 이렇게 좋은 그 역사 현장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 남북 관계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선결이 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이사 조치도 조치지만 북핵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북핵 문제. 근데 그 이란 핵 협상은 풀리는 모양이에요. 이 북한만 남았어요? 네, 그렇죠.
31일이니까 현지 시간으로 하면 거의 지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현지 소식 들린 거 보면은 거의 이번에 좀 풀릴 것 같다 이런 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남아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시간 안으로 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진짜 세계에서 이제 북한 하나만 남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주목을 받는 게 그런 식으로 주목받는 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이 하나의 국가 체제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란이 이제 어떤 좀 혜택을 받고 이 시장이 열려서 좀 이 경제적 부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북한에 좀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오늘 아침 좀 전까지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도 상암동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흐린데요. 어쨌든 비가 근데 또 목요일 날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죠. 봄이 진짜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경제에서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봄이 올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